오늘 너는 위정편 13장 할 차례죠. 13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군자 불기라고 그래가지고 군자는 그릇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재다능하고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13장에 자공문 군자 자왈.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행기연 이후종지. 선행기연, 먼저 그 말을 행한다는 거죠. 할 말을 먼저 행하고 이후 그 연후에 그것을 따르게 한다. 그 말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논어집주에서는 선행기연이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말할 것을 행하고 이후 종지는 이제 그 행한 후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말이 그에 따르게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너를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백은 선생은 좀 더 나아간 내용으로 해석한 거죠. 육아에서는 항상 군자를 말하는데 군자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토론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공이 공자에게 군자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을 말보다 앞세워야지 큰 소리만 치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먼저 행동을 해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면 모두 다 너를 따르고 순종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심리는 모두 같아서 누구나 큰 소리 치기는 좋아하지만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상은 대단히 높지만 행동으로 해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빈말을 적게 하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평소에 말 많은 사람을 처음에는 그 화려한 언변에 혹해가지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신의가 떨어지겠죠.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은 별로 없어도 행동으로 실천하고 먼저 행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자연히 신뢰가 가고, 그렇게 신뢰가 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잘 따르게 되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이어서 군자에 대한 함의를 또 말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주의 불비, 소인 비부주. 군자는 두루한다는 거죠. 두루하되 불비, 여기서 비자는 뭐 비교하다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리를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편드는 거죠. 무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무리를 짓되 두루하지 않는다. 여기서 남해근 선생의 해석을 보면은 군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소인은 차별을 두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무엇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일까요? 주란 만상을 남김없이 포함하는 하나의 둥근 원으로서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에서는 이제 주는 보편이라고 했습니다. 널리 두루하는 것. 그리고 비는 이제 편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무리에 치우치기는,
치우치는, 무리에 치우치는 것. 그래 편을 만드는 거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처세에 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 군자주의 불비. 장씨에게는 좋게 대하고 이씨에게는 나쁘게 대한다는 식은 옳지 않은데 이런 것을 비부주라고 합니다. 장씨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여 좋게 대하고 이씨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나쁘게 대하는 것이 비입니다. 그래 편가르기식이죠. 큰 정치인은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 피차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사람은 물론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좋지 않은 사람은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간에, 주역 시간에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묘학의 목적이 소인을 군자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런 뜻이겠죠.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큰 정치인은 종교인과도 같으며 또 교육자적인 태도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곧 주의불비입니다. 두루 포함하여 온전함으로 어느 한쪽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라는 글자를 봅시다. 옛날 전서체로는 비를 그림과 같이 썼는데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옛날의 북녘북자는 그림과 같은 모양인데 서로 등지고 각각 극단으로 가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자는 또 달아날 배자, 등질 배자로도 쓰입니다. 비자는 남이 자기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군자, 주의불비로서 군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지만 소인은 어떨까요? 그와 반대인 비부주로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구가 되고 무슨 일에서나 자기를 중심으로 기준을 삼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보편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군자의 도리를 다 말하지 못했으므로 이어서 말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이 불사적 망, 사이 불학적 태. 학이 불사적 망. 배우되 불사 생각하지 않으면 망, 여기서는 뭐 망자는 거물 망자인데 또 이 망자 안에 사태에 어리석은 것, 사리에 어두운 것,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리에 어둡다 내지는 멍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사리에 어두워진다는 거죠.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사이 불학적 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태, 위태롭다,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옛날에는 인재라면 세 가지 기본 조건, 곧 재, 덕, 학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품덕은 타고났지만 품덕은 대부분 천성에서 비롯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품덕이 있는 사람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킬 수는 있어요. 뒤에서 일을 지휘하는 것은 잘하지만 무슨 방법을 써서 어떤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저 남이 해놓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재능만 있지 창조하는 재능은 없습니다. 이렇듯 재와 덕 두 가지를 겸비하기라 아주 어려운데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학입니다.
학문을 통해 그 부족한 부분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재능과 품덕이 있더라도 학문으로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문에는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하나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배울 학자와 물을 문자로 되어 있죠. 배우면서 묻고 물어서 배우는 겁니다. 남에게 많은 가르침을 청하여 배우고 선인의 경험을 받아들여 자기 경험을 쌓는 것이 곧 학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진다. 학이불사적 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은 있지만 지혜로운 생각이 없는데 그럴 경우 현실이 어둡고 실제와 동떨어지게 되어 설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배움으로 여기는 학자는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들처럼 허풍치는 것에 불과한데 학술계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식만 있고 진정한 사상이 없으면 현실과 동떨어져 설모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면 학계에서 어떤 분야에 상당히 뛰어난 학자가 있어도 지식적으로는 그런 학자들이 실제적인 업무에 투입시켜 놓으면 제대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공부에 대해서는 탁월한데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능력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사이불학적 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타고난 재능은 있지만 학문을 통해 착실히 단련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만 믿고 나쁜 짓을 제멋대로 하고는 이것을 창조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동서고금 사조의 교류와 충격, 사상적 방황과 모순, 정서적 우울과 번민을 모두 겪고 있어 시대적인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병적인 심리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한편 9세대를 대표하는 노인들은 궁색한 생활을 비탄하며 세태가 날마다 나빠지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음을 슬퍼합니다. 노인들은 해는 저물고 길은 다한 듯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갓 태어났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는 마치 한 장의 흰 종이 같아서 빨간 물을 들이면 빨갛게 되고 검정 물을 들이면 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들은 용이 되고 딸은 봉이 되기를 바라는 주관적인 욕심에서 그 백지에 각양각색의 모양을 제멋대로 칠하여 온통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식을 세상 물정 모르는 책벌레로 만들거나 아니면 불량 청소년, 그것도 진짜 불량 청소년도 아닌 중간뜨기 불량 청소년이 되도록 몰아갑니다. 나는 평소에 진짜 불량 청소년은 역사를 창조하는 인재라고 말하곤 합니다. 부모가 되었든 선생이 되었든 또 지도자가 되었든 간에 9세대들은 모두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 먼저 자신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에 종사하거나 문화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 교육 문제는 먼저 청소년들의 이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바로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학문이나 사업의 기초는 모두 소년기에 이루어지는데 소년기의 공부와 개성을 보면 장래 중년과 노년에 어떠한 성과를 이룰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소년기의 이상에다
학문을 더해 배양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중년기의 사업은 소년기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만년에는 자신의 중년과 소년 시기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젊어서 늘 30세일 뿐 5000세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총명과 지혜는 모두 40세 이전에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과학 분야를 살펴보면 40세 이후에는 새로운 발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성취도 모두 10세에서 20, 30세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룩한 인류의 성과가 쌓여서 문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것은 5, 60세 때이지만 그 절반쯤에서 사과처럼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혜는 영원히 3, 40세 단계에서 릴레이 경기를 하면서 그 30년의 경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5000년에 걸친 역사라 해도 20, 30년의 경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류의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아직도 절대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있으면 힘써 배워야 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학문은 있으나 생각이 없다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어 쓸모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학문으로 배양해야 합니다. 만일 청소년들이 천재처럼 분방하기만 하고 힘써 배우지 않으면 미국의 일부 청소년들처럼 마약을 먹고 나체로 뛰어다니거나 하게 되어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학문으로 배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다음이 이어집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호이단 사해야이. 공호이단, 공은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공부하는 것은 사해야이 하는 것, 이것은 해로울 따름이다. 야이는 어조사겠죠. 해로울 따름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 달을 이자인데요. 특별한 것이며 단 역시 또 다른 한쪽입니다. 그런데 송대 유학자들 이후 이단이란 두 글자는 불가와 도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유가 입장에서 유가와 달은 불가와 도가는 다 이단이라는 거죠. 송대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문제 하나를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한학이라는 낱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양 각국에서 우리 학문을 말할 때 모두 한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계적인 통칭어로 굳어져서 이미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개념은 틀린 것입니다. 전통 문화에서 일컫는 한학이란 한대의 유학자들이 했던 훈고 위주의 학문을 가리킵니다. 가르칠 훈자에 주낼 고자인데요. 주해하는 것, 고자는 이제 뭐 주석을 단다는 뜻이겠죠. 주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훈고라고 하면은 경전 같은 서적에 이제 작구 위주로 작구에 관해서 그 해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소위 훈고란 문자에 대한 고정어로서 한 글자가 어떻게 해석되고 왜 그렇게 쓰이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학은 아주 번거롭습니다. 학자들이 한 글자를 고정하기 위해 10만여 자의 글을 쓰는 경우도 있었으니 우리가 이 분야를 연구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는 박사는 오늘날의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적에 근거한 전문적이고 깊은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100만 여자의 문장도 지을 수 있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훈과학입니다. 뒷날 훈과학은 책에 써여진 어떤 구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연구하는 고정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고정학에서는 하나의 제목이나 어떤 개념을 위해서 100만 여자의 문장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 문화에서 일컫는 한학이란 한대 유학자들이 했던 훈과학을 뜻합니다. 한학은 한무제 때 오경 박사를 둠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사서 오경 중에서 어떤 한 경전을 통달하면 곧 박사라 불리었습니다. 이 땅에 박사라는 호칭이 있게 된 것도 한나라 때부터였습니다. 이른바 박사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시경 박사는 시경 전문가를 말합니다. 당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문학에 치중했는데 그 이유는 수백 년 동안 훈고와 고정을 하여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송대에 이르러 주희를 포함한 소위 5대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상을 제창하면서 공명 이후 개성자가 없어 유학이 단절되었다가 자신들에게 이르러서야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00년의 단절 뒤에 그들이 어디서 갑자기 공자와 맹자를 만나 비밀리에 학설을 전수받아 개성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송대 유학자들의 아주 이상한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학파들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이른바 이학이란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상계에는 여전히 이학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으며 어떤 학파는 자칭 신유학이라 하면서 유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새로운 기풍의 유학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아직도 학문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송대의 이학가들은 전문적으로 공명의 심성의학, 심성지학을 말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심성의 학이란 실제로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절반은 불가에서 오고 절반은 도가에서 온 것으로 모양만 바꾸고 실질 내용은 그대로 육아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송대 유학자들에게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 송대 유학자들의 이학을 연구한 결과 이러한 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씨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이씨에게 이것은 장씨 집에서 빌려온 것이요 하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씨 집에서 빌려온 물건을 자신의 것인 양 내세우면서 자기 체면이나 앞세우고 도리어 고개를 돌려 장씨를 욕한다면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송대 유학자들은 불가와 도가의 학문을 빌려서 유가의 심성의 학을 해석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가와 도가를 비판하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송대 유학자 이후 그들을 이은 역대의 이학파들 때문에 뒤에 공명의 학설이 타도되고 비판받게 되었으니 송대 유학자들은 참으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송대의 주희와 이제 여조겸이라는 사람이 쓴 건사록이라는 철학서가 있는데요. 유학의 입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단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비판을 해놓은 것이 불가와 도가입니다. 그리고 노는 이제 주희의 집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이 있는데 비판을 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 정자가 말했다고 하는데, 정자는 통상 북송 때 이제 이학과 정호, 정희 형제를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호의 말이라고 합니다. 정자와 불시지연, 그러니까 이제 불가의 말이겠죠. 불가에서 말하는 거. 불시지연 피지양모. 그 말을 이제 양목, 양은 양주고, 양주, 요 사람은 이제 도가의 한 학파에서 이름난 사상가입니다. 양주고, 그리고 묵적인데요. 요거는 이제 묵가의 창시자죠. 묵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주와 묵적의 즉 도가 법가, 묵가에 비교하면은 더욱 우자입니다. 우비건리, 더욱 이치에 가깝다. 이 사람들의 학문보다는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치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치에 더 가깝게, 이 사람들보다 이치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해로움이 더욱 심하다. 그래서 더 심하다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해로움보다 불가의 해로움이 더 심하다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에, 이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현혹시킬 수가 있고 점점 더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아에서 봤을 때, 유학을 정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학과 송대의 주의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정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사록에서는 대부분 많이 비판했던 것이, 물론 뭐 도가도 있고 하지만 불가, 도가를 주로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건사록에서 딱 2단어로 빼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그 비판을 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거디 송원 명청 4대에 걸친 왕조는 송대 유학자의 이학 테두리 내에서 뒹굴었으니 공자의 참뜻을 발전시켰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결론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조하간이란 책이 있는데 이것은 송원명청 4대 왕조의 수백 년에 걸쳐 육아의 심성의 학을 논한 것입니다. 특히 명대 말기에 이르러 이 학은 대단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이 중국에 들어와 청나라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명대 유학자들의 이 학에 대해 크게 붕괴하였으며 명대 유학자들이 유학을 저창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평시정자 땀심성, 평소에는 정좌하여 심성을 논하고 이미 일사 보군왕, 위난에 임해서는 죽음으로써 임금께 보답했다. 이 학이 국가와 천하에 조금 더 설모가 없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도덕과 학문을 말하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 위엄스럽게 앉아 심성을 논하지만 국가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한번 죽음으로써 끝내버릴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해 죽음으로써 임금에게 보답할 수 있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육아의 위정의 도리로 보면 이것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청대 초기의 학자들은 고상하게 심성이나 말하고 시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이학에 상당히 반감을 품었습니다. 당시 저명했던 고연무, 이익옥, 왕선산, 부청주 같은 사람들은 청나라에 절대 투항하지 않고 반청복명사업에 힘을 바쳤습니다. 훗날 중국 사회의 특수 조직인 방회 가운데 하나인
홍방은 오늘날 홍문이라고도 불리는데, 당시 그들이 조직했던 지하 조직으로서 사대부들이 달리 어찌할 수가 없어 지하 활동을 한 것입니다. 홍문은 처음에 대만에서 정성공이 조직하여 섬서해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는데, 천지회 같은 조직들도 홍문에서 뻗어나간 것들입니다. 청대 초기의 고연무 같은 사람들은 송명 유학자들의 공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말이죠. 그래서 학문의 방향을 바꿔 다시 고정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것을 박학이라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이를 한학이라고 부른 이도 있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한학이라는 명칭이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외국인이 중국 문학을 연구하는 것도 한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서에서 말하는 한학은 고정문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 나온 김에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꺼냈지요? 바른 길에서 벗어난 특이하고 치우친 것을 공부하는 것은 해가 될 따름이다. 공호이단 사해야이라는 공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송나라 이후 800년 동안 이단이라 하면 보통 불가와 도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 당시에는 불가도 도가도 없었으며 유가와 도가도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불도 삼가의 문화가 전통 문화의 중심이 된 것은 당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논어에서 말하는 이단을 오로지 불가와 도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연구해 봅시다.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상으로 해석하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단이란 양쪽, 뾰족한 곳, 양변의 끝 혹은 다변의 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단이란 중도를 걷지 않고 극단 편향의 노선을 걷는 것입니다. 중도를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기한 것을 자랑하며 특히 괴이한 사상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현대의 갖가지 현상을 사상적, 심리적으로 연구해 보면 일반인들 대다수가 이단을 좋아하고 저마다 신기한 것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처세에 큰 도움이 되는 글 한 편을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소동파가 지은 선비 양성을 논함, 논양사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우리의 정치 철학 분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정치와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은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이 글은 하나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선비를 양성한다는 양사란 말은 전국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서적이 지금처럼 보급되어 있지 않았고 고시제도도 없어서 일반 평민은 지식이 있더라도 권세가에 의지하여 출세길을 찾아야 했으므로 권세가의 집에 빈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빈객이란 오늘날의 수행원이란 명칭에 해당하는데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는 막부라고 불렸습니다. 전국범 같은 이에게는 재능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오늘날의 연구실 참모진 비서실에 해당되는 막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막료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육국의 선비 양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을 선비로 양성하였을까요? 소동파의 분류에 따르면 지혜, 말재주, 용기, 힘을 가진 4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과 체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논하기 위하여 현대의 직책 분류학으로 박사 논문을 쓴다면 적어도 200만 자 이상은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문화는 간단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몇백 자의 글로 해결했습니다. 소동파는 이 글에서 말하기를 사회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 말재주, 용기, 힘을 가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두뇌를 쓰는 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육체노동을 시키면 해내지 못하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두뇌를 쓰는 일을 시키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지만 육체노동을 시키면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는 힘을 잘 쓰면서도 일을 하라고 하면 3시간도 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정치를 연구하려면 사람을 많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비로소 그 이치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란 것이 총명재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있지만 주로 수단으로 쓰고 정도가 아닌 이단의 길을 걸으며 흉계를 쓰는 데는 최고 수준급이어서 정당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될 점은 그런 사람 역시 인재이므로 사장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정도로 가면은 쉽게 말해서 훌륭한 외교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가게 되면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총명한 사람은 일을 할 때 반드시 방법을 쓰지만 그 방법의 정반양면이 서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용기와 힘도 같은 듯이 보이지만 용감한 사람이 꼭 힘센 것은 아니어서 키가 크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나라를 위해 전방에 나가 싸우라고 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힘만 있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동파는 지혜, 말재주, 용기, 힘을 가진 네 종류의 사람들은 흔히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큰 업적을 이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자신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면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에 분서경유를 하고 선비를 양성하지 않기로 하자 선비들은 민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뒤 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부류의 선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무제시대에 이르러 선거제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의 선거제도는 물론 서양식 선거인 오늘날의 국민투표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선거는 지방관이 여론을 참고하여 그 지방에서 공인된 현, 량, 방정의 인품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인재의 특성을 분류한 것으로 현은 현이고 양은 양이며 방은 방이고 정은 정이니 섞어서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재를 분류하는 4가지 범주입니다. 그래서 효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혈량이라고 하면은 덕과 재주겠죠. 현덕, 덕이 현명한 사람, 그리고 재주가 양,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방정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품행이 방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행위나 품성이 방은 규격에 딱 맞다는 거죠. 규범에 맞고 또 정직한 것,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효로서 천하를 다스렸으므로 효렴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 때는 시험을 통해 거인을 뽑고 역시 효렴공이라 칭했는데 이는 한대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효렴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효와 염은 이제 청렴결백하다 할 때 염자, 청렴한 선비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렴이라고 합니다. 한대에 실시한 이러한 선거제도는 전국시대의 선비 양성 제도를 취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나라 400년의 천하가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수나라에 이르러서는 문장으로서 선비를 선택하는 고시 방법을 창시하였습니다. 당 태종이 천하를 통일한 후 정식으로 한대의 지방선거제도의 정신에
수나라의 고시제도 방법을 채용, 종합하여 당나라의 진사고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진사란 민간에서 재능을 갖춘 지식인을 선발해서 나라의 선비로 진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시험을 치렀던 수재는 청대의 수재가 아니며 청대의 수재는 고시 등급상의 한 명칭입니다. 수재는 다시 거인 시험을 치르고 거인은 다시 진사 시험을 치렀는데 진사에서 1등한 사람이 장원입니다. 당대의 수재도 곧 진사의 통칭으로 학문이 훌륭한 사람이나 우수한 사람은 모두 수재라 불렀습니다. 그 재주가 빼어나다는 거죠. 당태종은 고시제도를 창시하여 천하의 제인 명사를 뽑은 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맨 처음 선발된 인재들을 접견하고는 덕의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영웅이 모두 내 소나기에 들어왔구나. 당태종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자, 다들 내 수단을 보아라. 천하의 영웅은 모두 내 소나기 속으로 찾아들고 있으니 다시는 조정에 대해 모반하지 않을 것이다. 공명과 벼슬을 줄 테니 재능만 있다면 얼마든지 오너라. 이것이 당태종이 이루고자 한 바였습니다. 소동파는 고시제도를 세운 이후 육국시대의 선비 양성 기능을 개성하였습니다.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말재주, 용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출로를 마련해 주지 않아 그들이 갈 곳이 없게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자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적절히 양성하느냐가 곧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기용하는 것도 양성이고 물러나게 하는 것도 양성이기 때문입니다. 양성을 말하자니 앞에서 말한 개와 말도 기르지 않는가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먹을 밥만 준다고 양성되는 것이 아니며 겨우 이런 식으로 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 변, 용, 역의 선비는 먹을 밥만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썽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약 그에게 말썽 부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썽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를 바른 길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정교화의 이치입니다. 앞에서 길게 풀이했듯이 이단일은 바른 길을 걷지 않고 특수한 사상의 길을 걷는 것이며 치우친 길 중에서도 유별난 길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단은 설모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설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고조 유방은 한나라가 천하를 평정한 것은 내가 불과 몇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고조가 말한 사람은 장량, 소화, 진평 등인데 그 중에서도 진평이란 사람은 역사상 육출기계로 유명합니다. 진평은 한고조에게 6가지의 비밀 건의를 했는데 후세 역사에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5가지 뿐이고 나머지 1가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지금까지 확실한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기계란 괴상하고 특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단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덕업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단은 대부분이 술수인데 술수란 모략이나 권모술수입니다. 권모술수는 덕업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에 분명히 쓰여 있듯이 진평은 6번이나 기묘한 계략을 내어 한고조의 천하통일을 도왔지만 자신의 후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진평은 자신이 음모 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며 음모는 도가에서 금기하는 것으로 천도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한고조가 진평에게 한 지방을 봉해 주었으나 그의 손자에 이르러 망해버렸습니다. 진평 자신도 이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공자가 말한 이단은 결코 송대 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불가와 도가, 양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고 특수한 길을 걸어 외골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특이하고 치우친 것을 공부하는 것은 해가 될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